이제 2시가 된 것 같으니까요. 예, 오늘 사업비 정산 규정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신 회계법인의 정성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약간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좀 감기가 걸린 상태여가지고 좀 아마 듣는데 목소리가 약간 좀 거슬릴 수가 있을 텐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동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어서 혹시나 여기 그동안에 이렇게 설명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졸기도 하고 하셨는데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좀 신경 써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설명 좀 진행하기 이전에요. 지금 정산 규정 설명회를 지지난주부터 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대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서울 일정으로 해서 지금 이제 3회차에 걸쳐서 지금 정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좀 주된 취지는 최근에 한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업비 규정이 좀 많이 자주 좀 개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또 산업부 규정과 미래부 규정 또 미래부 규정 내에서도 정보통신 쪽에 대한 규정은 또 뭔가 이렇게 각각 조금 상이한 약간씩은 좀 틀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규정만 가지고 보기에는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지금 설명 자료상에 이제 부처별로 좀 차이 나는 내용들을 좀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산 관련된 규정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없는 내용을 제가 쓴 내용도 없고 다 거기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좀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좀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해서 이 자료를 담았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정집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자료도 좀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실수를 예방하시거나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비 정산 설명을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일신회계법인과 같이 이제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기관 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좀 2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절대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범하시는 실수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써도 되나 보다. 옆에 저기 이런 R&D 과제 많이 하신 교수분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다고 하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담기관의 간사분들한테도 좀 상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담기관의 간사분들한테도 상의를 많이 하시는데 간사분들이 세부적인 정산 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 얘기는 참고로만 듣고 반드시 본인의 눈으로 규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 일자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 일자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일자를 꼭 확인을 하시는 그러려면 결국엔 규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자료상에서도 뭐 시행일자를 다 일일이 표기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적용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규정을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규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예. 그 간혹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연구 책임자분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마 모이신 분들 대다수 분들이 아마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비 집행하시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리자 입장으로 꼭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유도를 하시고요. 그게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실제 정산 업무를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그 수행기관 실무자 분들이 정산 결과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책임자분들한테 뭐 질타당한다든지, 뭐 인사상에 뭔가 뭐 조치가 일어난다든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뭐 실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그 뭐 정산 결과 이제 뭐 불인정액이 나왔다는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책임자분들이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뭐 이번 설명회를 뭐 파르셔도 됩니다. 뭐 우리 뭐 저기 일신회계법인의 회계사가 그러는데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더군요. 뭐 설명회에서 뭐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도 뭐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규정상에 뭐 쓸 수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하면 나중에 조금 관리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두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이제 이 설명 자료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산 절차 관련입니다. 우선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 접수가 있고요. 뭐 우리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종료하고 이제 2개월 이내에 이제 RCMS에 이제 등록을 하는, 그리고 이제 뭐 미래부 쪽의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과제 종료하고 이제 3개월 내에 회계법인에 정산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사업 기간 뭐 종료 요 시점까지는 그 차년도 2월 금액이 있을 때는 그걸 반드시 승인 요청을 해서 2월 승인 절차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 실적 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이제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하고요. 이제 수행기간 그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뭐 추가적인 보완 자료라든지 뭐 소명받을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유선으로 이제 서로 이제 통화나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1차적으로 그 검토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됩니다. 정상 검토 결과가 이제 통보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전담 기관에서 주관 기관으로 정산 결과 이제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일정한 기한 내에 1회에 거쳐서 주관 기관에서는 이 정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의 신청은 검토 결과 통보 이후 이제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7일, 미래부 같은 경우에 산업부 같은 경우는 10일, 미래부는 7일의 이런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가 마치고 나면은 정산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로 정산 업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각 세목별로 그 사업비 사용 용도하고 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제 이걸 그 한 개 부처 정산 규정만 정리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선 이제 뭐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래부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여기 정보통신 사업비 산정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같은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정보통신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뭐 미래부, 뭐 산업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미래부 공통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산업부 공통 내용이고. 만약에 정보통신 쪽에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별도로 제가 뭐 정보통신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그런 방식으로 이 표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 자료 안에 들어간 그 규정의 내용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또 이게 국연사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그리고 정보통신 사업비 산정 정산에 관한 요령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엔 산업기술 혁신 사업비 산정 정산에 관한 요령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해놨고요. 여기 지금 내용은 뭐 가장 지금 현행 규정을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거고 실제 지금 아마 사업 뭐 착수한 시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규정이 실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적용되는 시행 일자인지는 그건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인건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부 인건비. 요새는 이제 뭐 다 이제 많이 이제 좀 이제 통일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해당 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의 하나는 인력에 대해서만 내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부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모두 다 어쨌거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여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기업인데 저기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에 그 학부 학생을 한 분을 모셔다가 외부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행 규정상에서는 외부 인건비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소속 기관이 있다고 보질 않는 거죠.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로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는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내부 인건비 아니고 외부 인건비 일반적인 외부 인건비가 아니면 그럼 프리랜서 인건비로는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신 분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로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이제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완료 필요 이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하고 계약서가 계약이 체결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분들도 미래부 과제 내에서는 외부 인건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학생 인건비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인건비인데 저도 이게 처음에 좀 오해를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학생 인건비가 학생한테 주는 인건비가 학생 인건비가 아닙니다. 예. 학생한테 준다고 학생 인건비가 아니고요.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을 해야 그게 그러니까 학생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학생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책임자 소속 기관의 그런 학생 연구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이런 게 하나 개념이 들어왔는데요. 이 출연 연구 기관이라든지 특정 연구 기관에서 뭐 학연 협동으로 이런 그러니까 대학과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출연 기관하고 대학과의 협약이 필요한데 그런 협약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학연 협동으로 지금 이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예외적으로 학생 인건비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산정 기준으로는 뭐 학사, 석사, 박사 과정별로 이 단가, 참여 기간, 참여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좀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거 불인정 나오는 경향하고 인건비 불인정은 조금 그 경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얘는 체계적인 오류가 나옵니다. 12개월 동안에 체계적인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하나 잘못되면 곱하기 12만큼 불인정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면 금방 몇 천만 원 올라갑니다. 예, 금방 몇 천만 원이 가기 때문에 뭐 몇 분 만약에 잘못 계산이 된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가 정말 힘든 거기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제 수행 초기에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애매한 채로 뭐 10달 지나가고 그때 가서 뭐 상시도 지금 예를 들면 뭐 한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래도 이미 뭐 3개월, 6개월 지나간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과제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는 이제 인건비랑은 조금 다르게 한 번 걸리면 이제 금액이 좀 큰 케이스죠. 그래서 특히 이 최종 연도 같은 경우에 단계 협약 최종 연도도 포함을 하는데요. 그냥 이 문구만 보면 그냥 그런 문구입니다. 이 최종 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가 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뭐 되나 보다. 그래서 최종 연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준비를 안 하시다가 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제 하반기쯤 됐을 때 내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뭐 우리 장비 같은 거 뭐 외자로 이제 구매되는 케이스가 있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외자로 제작을 해가지고 국내에 수입되는 그런 장비가 만약에 우리 사업 계획에 담겨져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가 되려면요. 검수가 돼야 되고요. 거꾸로 이제 가보면 검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항구에서 운송이 돼야 되고 항구에 뭐 입항이 돼야 되고 운송도 이제 뭐죠? 그 항로를 거쳐서 또 이렇게 운송이 돼야 되고 거기서 선적해야죠. 거기서도 운송 기간이 들죠. 제작 기간 들죠. 뭐 계약, 발주, 견적 이렇게 따지면 이 기간이요. 1년 그냥 후딱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자 제작을 하는 장비가 있는 그런 그 납품 계획이 있으면은 최종 연도라면 최종 연도 시작하는 시점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견적 뭐 받은 거 없다면 견적 빨리 받고 발주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고 뭐 1, 2개월 내에 그걸 해야 마지막에 몰리지 않죠. 나중에 또 제작하다가 뭐 또 뭐 좀 뭐 시간 오래 걸리고 하면 이건 일단 걸리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불구득이하게 이 기간 때문에 불인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사용 용도로는 뭐 시약, 뭐 시제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요 부분 지금 뭐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데요. 요거는 비영리 지금은 이제 그 시험 분석료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딱 유일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해서만 그 공인 시험 분석 결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경우에 시험 분석료를 자체 사업비에서 이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14년도 말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수행 기간 간에 만약에 어느 수행 기간 하나가 비영리 기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런 공인 시험 분석 성적 결과서를 낸다고만 하면 수행 기간 간에도 시험 분석료 지급이 가능했거든요. 14년 12월 이전에는요. 근데 지금 14년도 말에 이게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14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수행 기간 간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행 기간 간에 이제 시험 분석료 현금 산정은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유일하게 비영리 기관이 기관 자체에서 이런 시험 분석할 때 공인 시험 성적 결과서가 나온다고 할 때 그때만 현금 산정 가능하고요. 수행 기간 간에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제품 관련해서는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행 기간에서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하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 기간에서 이 시제품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결국에는 인건비라든지 또 자재나 뭐 이런 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돼서 결국에는 시제품이 제작이 될 텐데 그 인건비는 뭐 현금 인건비든 현물 인건비든 인건비로 반영이 될 거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부에서 구매한 재료비면은 재료비 현금으로 들어갔을 거고 만약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재료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뭐 현물 재료비로 이제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시제품으로 이렇게 현금 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수행기간 내부 보유 또 수행기간 간 사용료 임차료 이런 거는 현금 산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어쨌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일단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협약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품목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에 전산 장비 일체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다 불인정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사업계획서에 명시하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업계획 협약 단계 때 좀 승인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많이 이렇게 좀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좀 이렇게 승인받는 그런 절차를 요구를 한 그 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그 개별 물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계법인에서는 전부 다 불인정을 하는 그런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관련해서 이제 그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절차가 이제 또 필요한데요.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이상 연구 장비 구매하는 경우에 연구 장비 도입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이상 장비 도입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튜브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 100만 원 이상 모든 구매 장비에 대한 정보를 이튜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 100만 원 이상 모든 구매 장비에 대한 정보 유튜브 등록했는지 여부 반드시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 부처의 그 정책 내용이기 때문에 꼭 유튜브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기준 금액인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도 말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외부 제작 의뢰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 별도 금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거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별도 뭐 개정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금액이 뭐 설정이 될지는 향후에 모르겠지만 뭐 현재 지금 규정상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꼭 예, 하시도록 예,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연구시설 장비 현물 산정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그 간혹 뭐 실태조사라든지 뭐 평가 이런 거 가다 보면은 이 현물 개념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행 기간인데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트럭 뭐 이렇게 버스용 엔진을 뭐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제를 하신다 만약에, 그럴 때 자기들이 지금 생산해 놓은 판매용 버스를 판매를 하지 않고 이 연구 개발 하는데 투자를 한다. 이제 이런 게 현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원래 그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는데 이거를 원래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큰 결심하는 거죠. 그 한 대만 해도 몇 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게 현물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 현물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물품 현물은 우리 뭐 재무상태표, 옛날 말로 뭐 대차자료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들,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물품을 원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변경을,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사용하겠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현물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 현물 같은 경우는 뭐 인력 부분에 대해서 뭐 자산으로 지금 뭐 재무제표에 잡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인건비는 그 인건비 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급여 기준으로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이 연구 개발에 투입을 안 했으면 뭐 다른 용도로 아마 이제 뭘 사용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개념에서 현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재료, 뭐 구매, 생산, 판매 중인 이런 재료비는 생산 판매가로 뭐 책정한 금액.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토지 건물은 공시지가 20% 이내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과제로 구입한 장비는 이 동일 과제 및 타 과제에 이렇게 현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재료 말고요. 그 내용 연수를 갖고 있는 이런 장비나 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처별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제 미래부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 장부가 20% 이내 산정을 한다고 해서 이제 예전엔 산업부도 마찬가지 그 내용이었었는데요. 여하튼 미래부는 협약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연도의 장부가 20% 이내로 그 사업 기간 내에 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잔여 내용 연수가 협약 기간보다 이제 긴 경우에만 그 기간까지 그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산업부는 지금 딱 정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보겠다.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보고 구입가의 20%.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좀 감가상각 개념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한 지 5년 이내 장비나 시설비에 대해서만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을 한다는 거고요. 조금 이제 그 다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뭐 협약 기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과제인데, 뭐 지금 이제 한 4년도가 이제 지금 4차년, 지금 내용 연수가 한 4년이 지금 경과된 자산 같은 경우에 올해 계상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2차년도까지 계상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협약 기준 5년 이내 구입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3차년도 시점에서는
이미 5년 이전에 구입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3차 년도에서는 아마 이제 현물 산정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조문으로 상으로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실제 그 장비의 내용 연수가 만약에 10년짜리라고 한다면 이 산업부 규정은 아까 같이 이제 1차 년도에 4년차 그러니까 4년 내용 연수였던 그 장비를 2차 년도까지밖에 계상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뭐 10년이라서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이 구입한 지 5년 이내라는 요 조건 때문에 2차 년도까지밖에 산정을 못 하고요.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만 살아 있다면 아무튼 협약 시점에 그 장부가 20% 이내로 10년까지 쭉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게 지금 기준이. 예.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다음은 이제 연구 활동비입니다. 이제 연구 활동비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뭐 국외여비, 또 뭐 공공요금, 또 전문가 활용비,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요금의 경우 그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는 공공요금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 세미나, 장소, 사용료, 회의, 세미나 관련된 식대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가고 이런 사용료라든지 이런 식대 이외의 것만 연구활동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요, 수행기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에 자체 단가를 적용을 하고 만약에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교육, 뭐 세미나 개최비는 회의장 사용료, 또 전문가 활동비, 회의 관련 인쇄비에 한해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활동비 내에서는요. 네, 연구과제 추진비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뭐 국내 여비, 또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과제 추진비가 간접비가 아닙니다. 연구과제 추진비는 직접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뭐 전산 장비 같은 데 들어가는 데 거기 뭐 이렇게 그 항온 항습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에어컨 시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저기 연구실에 뭐 그냥 연구원분들 뭐 쾌적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에어컨이 아니고요. 그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비품,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그런 비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비품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 추진비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다가비가 있는데 목적 일시 장소 내용이 기재된 내무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정보통신 그 사업비 규정에서는 이제 이런 게 또 하나 이렇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뭐 이렇게 건별 사용액이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요 규정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그 회의록 작성할 때 다 그냥 서명 날인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이렇게 우리 수행 기간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진짜 뭐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뭔가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서류로밖에 증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당시 뭐 동영상을 뭐 찍어놨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류로밖에 제출을 못하는 상황인 걸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뭐 그분들이 진짜 왔었다는 그런 증빙을 꼭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평일 점심식 때는 제외를 하고요. 이런 초과 근무식 때 이런 부분은 연구과제 추진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산정 기준에서도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부하고 산업부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산업부는 우선 산업부부터 말씀드리면 직접비의 10% 이내에서만 연구과제 추진비가 가능하고요. 산정이. 미래부도 비슷한데 이 조문을 보면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것처럼 아무튼 조문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안 하는 경우에는 10% 범위라고 했으니까 정산하는 경우에는 1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요건 아마 이제 협약 때 사업비 조정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생각보다 좀 볼 게 그래도 있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좀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러니까 한도를 보면 사업계획서상 금액이 우선 첫 번째 한도가 되고요. 사업계획서상 금액이 첫 번째 한도가 되고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가 그러니까 실집행 인건비입니다. 네,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가 또 하나의 한도가 되고 지금 규정상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유권해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우리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 연구수당이 만약에 뭐 15%를 산정을 했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상에 인건비의 15%를 산정을 했을 때 인건비가 만약에 감액이 됐으면 감액해서 사용을 했으면 감액된 금액의 15%까지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그거는 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 20% 이내까지 실집행 인건비 20% 이내까지 가능하니 당초 사업계획 그 금액만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인건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뭐 15% 넘게 뭐 17%, 18%까지 계상을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건비가 만약에 계획 대비 감액이 됐으면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때 연구수당 그 비율, 인건비 대비 비율 거기까지만 실집행 인건비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20%는 그냥 맥스의 개념인 거고요. 맥스의 개념인 거고 실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한도는 당초 비율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한도를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1인 단독으로 산정하는 거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4년도 말에 이제 산업부에서 이 개인별 연구수당을 지금 별도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연구수당은 그 해당 연구원의 이 해당 과제 인건비입니다. 이분의 그냥 원래 그 급여가 아니고요. 이 해당 과제 인건비의 50%. 만약에 참여율 뭐 10% 이런 분들 있잖아요. 참여율 10%뭐 이런 분들은 이거 해당 과제 인건비 총액의 50% 이하라고 하면 얼마 금액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연구수당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제한이 있는데 수행기간 연구수당이 50% 이하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만약에 2명이면 뭐 2분이면은 50%까지 딱 2분이면 50%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 좀 이상하니까 아무튼 2인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별로는 그 전체 연구수당의 50% 이내만 수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부분이고요. 간접비는 이게 이제 간접비가 그 우리 수행기관 특히 이제 영리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좀 간접비니까 뭐 그냥 대충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 지금 간접비 이거 굉장히 지금 요건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쓸 수 있는 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인력 지원비 해서 뭐 지원 인력 인건비, 이 지원 인력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 단위로 묶어서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이상이고, 약간 이건 이제 정성적인 내용인데 행정 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만 지원 인력 인건비를 산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성과 활용 지원 경비, 뭐 연구 지원비,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정보통신 쪽에선 전담기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비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뭐 이런 좀 예외적인 조건이 있고요. 산업부의 경우에는 산정 기준 내에서는 뭐 별도의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산정 기준 내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업부도 뭐 협약 예산 초과 뭐 이런 거 불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산정 기준 내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규정이 지금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 같은 경우엔 현금의 5%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하고, 아무래도 산업부는 그래도 좀 이런 산업계 쪽에 그런 뭐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인지 예전에 똑같이 5%였다가 10%로 이게 좀 그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영리기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불인정에게서 제가 불인정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리기관이 이제 간접비 쓰실 때는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쓰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냥 뭐 간접비 해가지고 뭐 기타 뭐 기타 활동비, 뭐 기타 간접 비용, 이러면 아까 저기 그 범용성 장비처럼 다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겠다는 그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셔가지고요. 쓰지 않으면 간접비 우습게 받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세목별 설명은 우선 이제 마쳤고 이제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통 사항인데요. 뭐 사업비 카드를 쓰자, 또 만약에 통장에서 이체가 돼야 되는 게 있으면 뭐 직접 계좌 이체를 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지출 원인 행위라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업비 규정에 보면.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의미가 있는 문구였는데 지금은 지출 원인 행위에 따라서 인정되고 불인정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사업비 규정 체계는 기본이 입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돈 기준이 아니고요. 뭐 돈 기준, 뭐 계약 기준, 발주 기준, 이게 아니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입고 또는 뭐 서비스 제공의 완료, 이거 기준으로 사업기간 대상 여부를 판정을 하고 있거든요. 돈은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할 때까지만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업기간 내에 물품이 입고가 됐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한 1년, 뭐 2년 이렇게 거쳐가지고 뭐 들어오게 되는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장비가 이제 들어오려면 만약에 1년, 2년 뭐 이렇게 걸리는 장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계약금, 중도금도 뭐 1, 2차 중도금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업비로 인정을 뭐 받는 게 맞는데 만약에 1차 년도에 계약금 나간 게 입고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업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14년도 말에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잘 만든 그 개정 내용인데요. 계약금, 중도금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지급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정부 부처 중에 산업부만 유일하게 지금 이거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간에는 그냥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불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계약금 중도금이 원래 나가지면 안 되지만 지금 산업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별도로 명시를 하는 경우에 계약금 중도금 인정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업계획서에 내에 계약금 중도금 명시 안 했다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회계법인에서 야 이거 어떻게 불인정해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사업계획서에 이게 명시를 안 해놓으면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이 조건이 이제 딱 붙어서 이게 이제 별도로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요건을 안 갖춘 걸로 해서 이제 불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꼭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예. 뭐 아시겠지만 환급 받은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예.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2월 뭐 이런 사업비 변경 이런 뭔가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을 했다든지 또 현물은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100% 현금으로 환수합니다. 아 현물을 실제 현물을 설마 현금으로 환수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한 2, 3년 전쯤부터 현물도 진짜 현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부당하게 뭐 이렇게 집행한 경우의 의미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진짜 막 고의적인 거 막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뭐 소홀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부당하다고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예, 인건비 뭐 현물 인건비 현금 지급하는 경우 불인정 사례입니다. 예. 중소 중견 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면 예, 불인정입니다. 만약에 못 쓰시게 되는 경우엔 예, 그냥 이렇게 잔액으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외의 이제 지원 인력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 꼭 이렇게 그 지원 인력 분들 같은 경우엔 아까 그 간접비의 그 지원 인력 인건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인건비로 넣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참여율 초과 또 뭐 인건비가 이중으로 집행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부정이죠. 그죠? 인건비 이중 집행 뭐 이런 거. 또 실제 급여 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 이런 것도 뭐 사실상 거의 부정 행위와 관련된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인건비 지급하실 때 그 그러니까 원천징수 그 신고 안 하시는 경우들 간혹 영리기관 중에 그런 경우들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부정행위로 보고 저희가 별도 전담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안 갔을 것이다.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세무상 신고가 안 된 뭐 인건비, 뭐 연구수당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분이 안 받았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 신고를 단순히 누락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이게 부정한 거니까 세무 신고를 안 했지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무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연구시설 장비 아까 이제 뭐 그 최종 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그 내용이고요. 또 3천만 원 이상 그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이런 뭐 기자재를 승인 없이 집행을 했거나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인정입니다. 전담기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로 한 거 안 샀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안 산다고 한 거 살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기준 금액 이상 되는 것들 심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수행기간 상호간 거래 금액은 무조건 불인정입니다. 지금은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 기간은 수행기간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탁 연구 기간도 참여 기간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탁 연구 기간도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부 같은 경우는 위탁 연구 기간이 있는데 그 수행 기간 간 상호 거래에 위탁 연구 기간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연구 종료일에 임박해서 뭐 과도하게 구입한 재료비라든지 또 수행 과제 이외에 기간 전체 뭐 이런 관리비, 전산 처리비 집행된 경우에 불인정됩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고요.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뭐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면 일단 산업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성 그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구입이 원천적으로 안 되고요. 만약에 뭐 범용성 장비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연구비로 산 그런 장비라든지 또 현물로 계상되어 있는 그런 장비의 경우에 한해서 이런 수리비를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정보 등록증, 그 우리 NTIS에서 그 장비정보 등록증 그 발급 받아가지고 이런 3천만 원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 그 발급 받으셔서 NTIS 들어가서 그 발급 받으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인정이 가능하고 산업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튜브 그 절차 3천만 원 이상이면 꼭 거치셔야 되고 100만 원 이상이면 이튜브에 등록하는 절차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 활동비고요. 출장 보고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출장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이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좀 주의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워낙 유심히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뭐 KBS 뉴스, 뭐 9시 뉴스 이런 데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이거는 뭐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 일자별로 그 뭐 방문 기록은 뭐 물론이고 뭐 사진 뭐 그러니까 일자별로 그 활동 내역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해외 갔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관광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자체 비용으로 이렇게 뭘 해결을 하시든지 해야지. 뭔가 이렇게 연구비에 숨기려고 뭔가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여비 기준 초과해서 집행하는 경우 또 이제 숙박비 식비를 이제 여비에 숙박비 식비 이제 받았는데 뭐 출장 관계 기관에서 뭐 이런 걸 지금 또 그런 걸 이렇게 받았다든지 한다면 그런 금액들은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뭐 강사료, 뭐 통역비, 뭐 각종 수당, 아무튼 소속 기관 직원 그러니까 우리 그 수행기관 간에 그 수행기관 내에 있는 그 소속 기관 직원 또 인건비 계상된 그런 전문가 분들에게는 이런 수당 지급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수당 같은 게 좀 비정상적으로 뭐 1인에게 뭐 중복해서 집행되는 경우에 뭐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약간 좀 이제 의심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도서 구입의 경우에는 구입 목록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를 산 건지에 대한 구입 목록이 꼭 영수증에 나와야 되고요. 이
일반적인 뭐 신문 구독료, 뭐 조선일보 뭐 이런 것들 안 되고 선물 구입비, 기념품 구입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미나 하면서 내가 뭐 기념품 샀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기념품 구입비가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그런 사업만 이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서 뭐 워크숍 하면서 뭐 이런 선물, 기념품 구입하시는 거는 자체 비용으로 쓰십시오. 예, 연구과제 추진비고요. 직접비 10%. 예, 10% 이제 초과해서 이제 사용하는 금액들은 예, 불인정이 되고요. 뭐 평일 점심식 때, 뭐 유흥의 성격으로 분류되는 이런 거, 뭐 주류가 왠지 유추가 되는 그런 음식점, 뭐 치킨집 뭐 이런 데들, 호프집. 아 치킨집은 약간 좀 애매한데, 근데 치킨집도 만약에 뭐 한 10시에 뭐 이렇게 뭐 10시, 11시 이럴 때 뭐 카드가 긁힌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호프집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초과 근무 식대가 나갈 때는 그 초과 근무 내역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어느 연구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업무 때문에 뭐 야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그런 초과 근무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수기든 뭐 전산이든 이런 데에 기록이 돼 있어야 초과 근무 식대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연구 수당 아까 좀 뭐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뭐 최초 협약 예산 또 뭐 20%뭐 감액되면은 감액된 그 금액 내에서 이제 그 비율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총괄 책임자의 적정한 평가 없이 집행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가는 잘 받아놓고 뭐 금액은 작게 나간다든지 또 뭐 반대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 뭐 평가표가 잘못됐으니 바꿔서 보낼게요. 아 인정 안 됩니다. 예. 한 번 제출하면은 웬만해서는 인정 안 됩니다. 또 뭐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 되고요. 예, 간접비는 최초 해당 예산 초과해서 집행, 또 지적재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아까 말씀드린 그 영리기간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간접비라 할지라도 불인정되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 이 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 한 10분 정도 쉬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한 1시간 정도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좀 그 회계법인이라든지 또 우리 뭐 이 R&B 그 정산 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자리가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간혹 이제 이런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뭐 그런 내용보다 지금 그 수행기관에서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뭔가 좀 이렇게 좀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또 그런 질문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 서류 받을 때랑 여기서 지금 듣는 내용만 가지고는 그 실제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시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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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간 기간. 예. 아, 예.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4페이지 부분인데 4페이지에 시제품 시작후 수역 정지 제작 정지는 수행 기간이 아닌 내부 기관에 제작할 경우는 현금을 한정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쪽 내용은 저는 이해를 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물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제 다 이제 그 시작품이나 시제품 할 때 들어가긴 하는데 무엇을 그 구체적으로 뭘 현금을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 아까 저기 그 해당되는 규정 내용은요. 그 페이지 아마 그 저희 그 설명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 이메일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이메일 주소에 뭐 지금 질문하신 분 그 이메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그리고 어느 과제에 수행하고 있다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규정 찾아가지고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회의비 그 주간기간 자체, 그러니까 주간기간 자체에서 그냥 하는 그 다감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 사업비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네, 항목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제품 제작비는 이게 이제 외부 제작이면은 뭐 거의 이제 뭐 용역비식으로 이제 나가겠죠, 그죠? 용역비식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비가 나갈 텐데 수행 기간에서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물론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해다가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내부에 갖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경우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외부에서 구매한 물품은 보통은 재료비로 이제 현금 처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내부에 내부에 기보유하고 있는 재료를 투입을 한 거면 재료비 현물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거의 이제 그 제작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그 해당 인력이 현금 인건비 산정 대상이시면 현금 인건비로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거고, 뭐 현물 인건비 대상이면 현물 인건비로 이제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시제품 제작비로 뭔가 그 사용액이 적힐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출장을 가는 경우에 서구 발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안까지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그 연구비 카드로 받은 게 주유비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아, 주유비가 승인이 안 된다고요? 네, 승인이 안 돼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그 한번 전담기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가 오전에 진행? 회의가요? 그러니까 외부 인원 포함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점심식, 그러니까 회의비로 처리가 되는 거죠, 회의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뭐 평일 점심식 때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평일 점심식 때 안 된다고 얘기한 거는 그 내부 직원이, 이제 회의비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회의비가 아니라 함은 내부 직원들끼리 또는 그 내부 직원이 식사하실 때, 그때 이제 초과 근무식 때는 되는데 이제 평일 점심식 때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회의비는 이제 회의룸이나 내부 품위서가 있으면 회의비로서는 충분히 인정 가능한 거고요. 네.
아, 연구수당이요? 네. 네, 네. 아,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해라, 1년에 2번 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그게 뭐 횟수 제한을 하는 뭔가 그 규정이 또 어딘가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2번 이상 안 된다 그랬나? 근데 지금 우리 그 미래부 규정이라든지 산업부 규정 보면 뭐 횟수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책임자 분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급여 성격처럼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이 평가가 가능한지 일단 모르겠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급여 성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지양을 하시기 바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 반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정도면 특별히 정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네, 저희가 실제 연구수당 이제 계좌 이체된 내역 외에도 그걸 이제 따로 받는데요. 그 원천징수 그 신고된 내용을. 근데 이제 간혹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혹시 해당되는 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R&D 과제에서 연구수당 받는 거는 그 과세 대상 그 소득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좀 오해하시고 비과세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산해서 터치할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과세에도 안 들어가고 비과세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빠지는 금액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 신고를 놓치셨구나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지 않고 실제로는 안 주셨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보려고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보려고 받는 건 아닌데 나중에 그 세금 신고할 때 그 부분도 일단 과세로 꼭 처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저기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평가 자료는 꼭 있어야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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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내용만 들어서는 그게 이제 거기 해당되는 장비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그건 한번 지금 여기서 조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그 장비 관리 요령이라든지 그 이튜브 그쪽 한번 콜센터라든지 이런데 한번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국 기자재에 등록돼서 구매하는 장비 경우 아닌가요? 네? 아까 그 유튜브에 등록하는 게 네. 영국 기자재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비에 들어가는 건 별게 아닌가요? 지금 이튜브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장비. 그러니까 기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버를 사는데 영국 개발 서버를 사면 3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걔는 유튜브에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100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재료비도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 소모성 그런 경비는 사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비소모성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물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이제 질문을 주셔도 제가 이게 된다, 뭐 저기 등록해야 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수행 계획서상에 그 연구 수단 부분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요. 그렇죠. 지급을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네. 그 이제 저희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인데 협약 기간이 중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부터 뭐 내년 4월 30일이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를 갖다가 저희가 지급을 못 하잖아요. 제출을 못 하잖아요. 그 전여도법까지. 예, 예. 나머지 이제 4, 5개월짜리 그냥 원천 징수부로 대체를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저 뒤에. 예.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일단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일단 항공료에 대해서 증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공료 증빙을 지난번에 제가 이심회계법인에서 인해서 받았는데 네. 그때 요구한 내용이 그 항공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예. 사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국외 출장을 또 가게 되면서 거기서 확인을 해봤는데 세금 계산서는 국외 학생 같은 경우는 여행사 통해서 하는데 그 항목은 면세이기 때문에 발행이 안 된다라고 저는 네. 다시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네.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 13년도 지금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기준을 따르는데 13년도 규정에서 연구활동비 부분이 좀 내용이 애매했었거든요. 네.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초기에 수행기사상에 만약 17% 잡혀 있으면은 만약에 인건비가 남아서 좀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비게 되면은 이제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이 이제 17%가 아닌 16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지출이 되어야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이 맞긴 한데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연구수당이 유발 지급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그 돈을 관리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제 종료는 또 6월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인건비의 20% 이내 설정한 거에서 또 뭐 변동을 할 수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뭐 다시 좀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다시 좀 제가 정리를 하면 연구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구수당이 근데 저희가 네. 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다시 말이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다시 또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어디 정보통신 쪽에서요? 네. 지금 정보통신 쪽에서도 실집행 인건비 20% 이내 요 조건이 있고 사업계획서 금액 초과 부분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집행 인건비 20% 이내 사업계획서 금액 초과 불가 네. 그리고 유권 해석이지만 만약에 인건비를 계획 대비 감액한 경우엔 연구수당도 20%까지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서상의 연구수당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비율에 대해서 남은 잔액의 연구수당을 반납을 하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반납을 했거든요. 불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고 다시 근데 올해 그 14년 1월 기준으로는 다시 그 내용 14년 12월 기준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다시 그 뭐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하라는 그.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연구수당, 그러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는 것처럼 연구수당도 이제 잔액이 남게 될 텐데요. 그거를 전용을 지금 못한다고 얘기를 드셨다는 거죠? 다른 걸로? 작년.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그거는 전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다시 같이 얘기하시고요.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항공료, 여행사 그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다가 아까 좀 시간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거는 다시 조금 설명으로 들어가면 지금 아마 이제 인보이스 받아가지고 증빙 처리하시죠 여행사에서 그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행사 인보이스에는 실비 성격도 들어가 있고요. 여행사 취급 수수료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이제 그뭐 과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은 뭐 항공료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인보이스 금액 안에는 분명히 여행사 취급 수수료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과세예요. 그거는 과세이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서건 뭐 카드 매출 전표건 어쨌거나 부가세 과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이 아니고 대부분의 여행사분들이 우리 그거 카드나 뭐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 안 해준다 그래요. 뭐 웃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거 뭐 대상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거 다 아닙니다. 그 카드 발급, 그러니까 카드 결제든 세금 계산서든 발급할 수 있는 여행사하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료 부분은 뭐 면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취급 수수료 부분, 그 여행사 취급 수수료 부분이 그래야 부가세 과세가 되고 그 사람들 뭐 과세 표준이라든지 그 소득세 부분 쪽에서 뭐 과세 표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여행사들이 그런 식으로 그 카드 안 끊고 뭐 해서 좀 세원 누락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 한 번쯤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사회 문제가 한번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너무 그게 비일비재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손을 대고 싶은데 너무 이게 좀 만연해져 있는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당장 뭐 12월 달에 뭔가 사회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부터라도 그 뭐 해외 뭐 이렇게 여비 같은 거 쓰실 때 그 카드 결제되는 항공사랑 아니 그 여행사랑 꼭 거래하시기 바라고 카드 결제하면은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카드가 끊깁니다. 그래서 뭐 항공료 부분하고 그 취급 수수료 부분하고 분리돼서 끊기거든요. 예, 분리가 돼서 취급 수수료 부분만큼은 그 부가세가 과세가 돼가지고 카드 전부 끊겨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취급 수수료도 과세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면 아까 지금 전용 말씀하셨는데 연수당을 예. 인건비 줄어드는 거에 비례해서 연수당을 같이 줄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줄어든 금액만큼 다른 것도 전용이 가능한 거죠? 네, 뭐 사업 뭐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 쓰신다면요. 그거 막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제 그 수행자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두 군데서 받고 있어요. 두 군데 기관에서 사대보험을 다 납부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각각 그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인건비를 이 사람의 급여 총액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한 기관에서 받은 급여 총액으로 봐야 하나요? 그 해당 그 수행하고 있는 과제 기관품 인건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네. 그거를 100% 참여율로 봤을 때 이 한 사람이 그럼 200%를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50% 실제로 이분이 50% 참여를 하고 계신다. 실제로 이분이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제에서만 보면 이분이 만약에 뭐 급여가 뭐 400만 원인 분인데 200 받고 200 받는다. 지금 이 A 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400으로 급여를 계산을 해야 참여율 50% 적용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여율은 100%까지밖에 안 되는데 네. 인건비를 두 개로 나눠버리게 되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원래 A 기관에서 계약돼 있는 근무 시간이라든지 업무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근무 시간을 참여율 100%로 놓고 200만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만 원 기준으로 하되 그분이 그 A 기관에서 근무하기로 돼 있는 그 근무 시간분 그거를 참여율 100%로 넣은 다음에 실제 참여율을 대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받는 급여 수준이랑 B 기관에서 받는 급여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통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선례가 있나요? 아니 그런 소리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거 만약에 통산에서 급여액을 산정을 하면 조금 그 이론상 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내용이 안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서울에 사실 뭐 서울이 뭐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오늘 그 모이신 분도 대전보다도 이제 좀 더 많이 모이셨는데 질문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질문 사항도 좋고 혹시 뭐 회계법인에 뭐 바라는 점 도대체 뭐 회계법인들 왜 이렇게 뭐 깐깐하게 뭐 합니까 뭐 라든지 뭐 불만 사항 왜냐면 저희도 이게 이제 연말에 이제 뭐 만족도 조사 이런 걸 이제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렇게 좀 기록에 남는 거라 그런지 대부분 좀 이렇게 좋게 뭔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을 좀 이런 자리 통해서 들으면 업무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뭐 의견 사항들이 있을 거 좋고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 네. 혹시 연구가치 추진비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직접 현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산서를 내지는 않아도 되는데 혹시 그 참여연구원의 초과 근무 내역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야근 식대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정산서를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에는 뭐 국내역이 얼마 뭐 이런 네네. 식으로만 간단하게 명시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야간 식대가 나간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초과 근무 내역서 아까 김씨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내야 되나요? 아니 정산서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산 안 받는 연구가치 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점수 안 내고 그냥 한 해에 그냥 보관만 하면 네, 그렇죠. 자체 보관하시다가 나중에 뭐 평가라든지 뭐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POC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할 때는 제출 안 하셔도 돼요. 정산 안 받는 과제 같은 경우는 연구가치 추진비. 네. 정보통신 사업 수행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제안서를 받았을 때는 연구수당을 10%로 책정을 하라고 제안서에 네네. 나와서 저희가 2013년, 14년 10%로 계산을 네. 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20% 범위에서 산정으로 바뀐 걸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럼 저희가 2016년 수행을 할 때는 이 네.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기혈압 체결된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 산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산정 기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그 일반적인 이제 얘기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그 개정 시행 일자부터 그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정 일자부터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뒤에 그 부칙에 보면 또 별도 이렇게 언급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몇 조 몇 항은 뭐 협약 뭐 기준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개별 건별로 한번 그 시행일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선물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달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선물 장비 같은 경우는 사용 내역을 한 번에 등록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달달이 예, 한 번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예. 혹시 뭐 증빙 서류로 뭐 사용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구입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 산업부 네. 과제시죠. 그러면 처음에 구입할 당시 때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런 거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물품을 구입했을 때 저희가 증빙서류로 견적서랑 카드 영수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거래 명세서까지 다 제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1년 동안에 있었던 거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제출했거든요. 예. 원래 그게 거래 명세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세금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는 어찌 보면 금액에 대한 증빙이라고 보면 우리 그
우리 그 통관 서류 봤을 때도 보면 뭐 인보이스가 있고 뭐 패킹 리스트가 있고 이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별 물품을 보는 그러니까 인보이스만 가지고는 개별 물품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계산서가 약간 좀 그런 성격인데 세금계산서는 그냥 그야말로 이 금액에 이런 거래가 며칠자에 누구랑 있었다라는 거기에 대한 이제 증명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 한 장의 종이에 모든 거를 다 기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품목을 수량을 몇 개를 해서 그 각각의 단가는 얼마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세금계산서로 충족이 되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사용 용도라든지 뭘 사는지가 중요한 이런 정산을 하는 경우에 거래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계법인 말고도 네. 다른 곳에서 할 때도 그 거래명세서는 항상 제출돼요. 아, 그건 이제 뭐 회계법이 별로 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거래 명세서가 없이, 그러니까 간혹 이런 경우 있죠. 뭐 단권 물품 같은 거 살 때는 세금계산서나 거래 명세서가 뭐 동일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내용이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거래 명세서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그 명세서 상에 그 물품을 어떤 거를 샀는가를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빈도를 언제 했는지를 보시고? 아, 거래 명세서를 보는 거는 저희가 무슨 물건을 샀는지 수량이 몇 개였는지 뭐 이걸 보려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금액은 이제 세금계산서 통해서 나오는 거고. 예. 선물 구입이요. 일반 예, 예. 예산으로 대규모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워크숍을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일제 양성하는 사업이에요. 네.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워크숍을 개최해서 학생들한테 상품을 주는데 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워크샵에서 배포할 기념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죠. 이제 발표한 학생들 중에 이제 성과가 좋은 학생들. 아, 상금 뭐 이런 거? 아니 상품. 상품. 글쎄요, 그거를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간접비에?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력 양성 사업 네, 이세요? 아,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은 조금 애매할 수. 그러니까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 뭐 가능할 것도 같네요. 그거는. 네. 일반인 혹시 지금 전담기가 어디시죠? 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과제. 아.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이제 저희 법인 이제 그 대표 이제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 예, 뭐 전화로 하면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오늘 여기 이 설명에는 일단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동영상 파일을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하고 이 설명 자료도 그 홈페이지에 같이 지금 등록을 해놓을 계획이니까요. 혹시라도 뭐 주변에 못 오신 분이라든지 뭐 다시 뭐 한번 뭐 들어보고 싶다, 복습을 한번 해보다 뭐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 방문을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세 차례 이제 이 정산규정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뭐 산업부라든지 미래부에 규정이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개정되는 그 내용을 또 담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 자리를 1년에 뭐한 분기별이라든지 수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꼭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이 정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